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인데요. 13억 거대한 인구수와 자원을 무기로 삼아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강대국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중국이 경제력만 키운 것은 아닙니다. 굴기를 내세워 모든 산업을 야금야금 장악하더니 군사력 분야에서도 큰 두각을 드러냈고, 물론 미국과 전쟁을 해봐야 알겠지만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세계 3위로 분류되는 군사강국 중국과 세계 6위로 평가되는 한국이 맞붙는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이미 1950년 한국전쟁에서 중공군과 맞붙은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7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만약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략한 김일성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스탈린에게는 소련 공군을, 마오쩌둥에게는 중공군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1.4 후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전쟁 초기 낙동강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은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2주 만에 서울을, 10월 19일에는 평양을, 11월 26일에는 북한 대부분 지역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완전히 점령할 것 같았던 유엔연합군이 점령 깃발을 꽂으려던 찰나 실패를 마주하게 되죠. 왜냐면 평양이 점령당한 직후 마오쩌둥이 중공군 20만 명을 압록강 건너 북한으로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무려 240만 명을 투입시켰으니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을 당해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12월 15일 흥남부두에서 미국 제1해병사단을 시작으로 미 10군단 모든 병력과 피난민 10만 명을 남쪽으로 철수시켰고, 1월 4일 서울까지 점령당하자 또다시 남쪽으로 철수를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하게 싸우다 겨우 휴전협정을 체결해 현재까지 이어진 겁니다. 보통 한국 전쟁은 김일성이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지만 김일성이 주인공이었던 시기는 발발 후 3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공군 투입 직후부터 김일성과 북한군은 조연으로 밀려나고 중공군이 주연 자리를 꿰차 한국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2년 9개월간 한국군과 중공군이 맞붙은 전쟁이었던 것이죠. 한국전쟁이 잠시 멈춰선 후 한국과 중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군사력을 키우며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2023년 7월에 국가와 국가가 맞붙는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력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돈의 상당수는 국가 안보를 위해 투입되기 마련이라서 핵무기, 전투기, 항공모함, 이지스함, 전차, 잠수함, 로봇 등등 70여 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무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110명도 되지 않을 텐데, 만에 하나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한국과 중국은 여러 여건상 한 번 정도는 맞붙을지도 모르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면전은 어렵겠지만 북한이라는 매개체가 등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발발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죠. 사실 북한과 중국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위협할 때마다 중국을 찾고는 했는데, 김일성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김정일은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김정은은 시진핑을 찾아 전략을 의논합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원론적인 평가를 내놓지만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져도 북한은 언제나 극진한 호의를 받았습니다. 가령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은 소련과 중국의 양다리를 걸친 김일성을 수정주의자 또는 주자파라며 그를 체포하라는 대자보를 베이징 곳곳에 걸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일성은 엄청나게 분노했는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중공군 묘지의 비석들을 전부 때려 부쉈습니다. 마오아닝의 묘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마오아닝은 바로 마오쩌둥의 장남입니다.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아 중공군으로 참전했다가 폭격에 사망했죠. 김일성은 마오의 뜻에 따라 그의 육고를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 맨 앞에 묻어줬죠. 묘비에는 중국인민의 영수 마오쩌둥 동지의 장남이라고 새김으로써 북중 혈맹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자신의 장남 묘비를 부순다는 것은 마오쩌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북한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순망치 않의 관계니까요. 다시 말하면 북한은 한미일 동맹에서 중국을 지켜주는 1차 저지선인 겁니다. 따라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북한은 언제든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미국이 북한을 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이상 한국이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친다면 곧 중국 국경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본토에서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서해에서 한국군을 겨냥한 상륙훈련을, 한국은 북한을 겨냥한 훈련을 실시하지만 사실상 이는 중국을 겨냥하고 실시하는 훈련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이 직접 맞붙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우선 이 시나리오를 세우기 위해서는 김정은이라는 존재가 없어야 합니다. 가령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든지 하는 등의 부재가 상정되어야 하죠. 그리고 만약 김정은이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한다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을 70년 이상 이끈 백두혈통이 권력을 승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딸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게 아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동생 김여정이나 딸 김주애가 북한을 승계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죠. 과연 극히 보수적인 북한 군부가 여성 지도자를 인정하느냐 말입니다. 여성이라는 성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북한은 봉건 사상 및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해 과연 여성 지도자에게 지금의 김정은처럼 충성을 바칠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는 김여정이나 김주애와 함께 북한 세습 엘리트 집단이 집단 지도체제로 공동정권을 수립하는 시나리오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도와 북한을 건설한 혁명동지들의 자제가 군부에서 여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약 2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내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를 들 수 있죠. 그는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이자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최연의 차남으로 북한 내 권력 2인자로 알려졌습니다. 최룡해 등의 엘리트 자제들이 모여 집단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 권력 투쟁이 심화되면서 쿠데타 또는 내전으로 발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나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망명하고 북한은 그야말로 통치 불가능한 국가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쿠데타가 발발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국가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으니까요. 현재 김정은과 같은 명확한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전 지구적인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붕괴가 현실이 되면 미국은 반드시 북한에 진입할 겁니다. 그 핵무기가 중국이든 이란이든 시리아든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누구보다 꺼리니까요. 그래서 이 핵무기 사수를 위해 미 특수부대가 북한으로 진입할 것이고 한국 정부는 북한을 함께 칠 것인지 미군만 진입하게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북한으로 치고 올라간다면 북한군과 전면전을 펼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면 김정은이 사라지는 순간 조선인민군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조선인민군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하나조선노동당의 사수에 있습니다. 가령 가여운 북한 주민을 보호한다거나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따위의 의무는 없죠. 오로지 조선노동당의 중심, 즉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오로지 그 명령만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1호 명령, 즉 김정은의 지시가 없으면 함부로 부대도 이동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누군가 1호 명령을 발동했다면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1호 명령이 발동됐다는 것 자체가 반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김정은이 어떤 이유로 사라진 상황에서 북한을 통치하겠다며 중국이 압록강을 건넌다면 이때는 필시 한국군과의 전면전이 발발합니다. 아마 중국은 평양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한국은 평양 아래 남쪽에서 대치하게 될 겁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북한 전역을 손에 넣고 싶어 할 테니 결국 총성은 울릴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없는 중국의 핵무기는 위협이 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핵공격을 펼칠 수 없게 되는데 이유는 미국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해고산 누클리어 엄브렐러 아래에 있습니다. 즉, 남한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가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개념인데 만약 중국이 핵공격을 감행하는 순간 미국은 안 그래도 얄미운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쏟아부을 겁니다. 그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의 핵무기 공격에 미국이 침묵한다면 한국은 이제까지 축적한 기술력으로 즉시 핵무기를 제조할 겁니다. 이미 한국이 핵무기 공격을 당한 마당에 남 눈치 보며 어영부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두려워서라도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만에 하나 한국과 중국이 11대 스매치를 벌인다면 어떨까요? 아마 한국이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도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세계 3위 군사력과 세계 6위 군사력이 정면으로 맞붙는다면 당연한 결론이지만 아마 중국도 멀쩡하지는 못할 겁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기본 전략인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고슴도치 전략이란 한국이 누군가를 선제 공격하거나 침공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한국에 선제 공격을 가해온다면 필패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가진 모든 무기를 쏟아붓겠다는 의미입니다. 평소 순하디순한 고슴도치는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강력한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이런 고슴도치가 되겠다는 것이죠. 한국이 가진 모든 미사일 방향은 서해로 향하게 한 후 털이 중국 본토에 모조리 쏟아붓는다면 적어도 중국 핵심 도시들이 자리한 동부는 회생불능에 빠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단독 전력으로 한국과 맞붙어야 하지만 한국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더라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모조리 한반도로 날아올 수밖에 없죠.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껏 오냐오냐 다루던 북한이 무너진 이상 동아시아 패권을 중국에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동맹국을 한반도로 불러들일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중 중국을 지지하고 설 국가는 없습니다. 가령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 중 국명 갸오 위다오 분쟁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는 해외 기지로 가장 큰 미 공군 기지가 있고 미 해병대 주둔지인 캠프 한센이 있죠. 또한 중국 바로 옆 대만 또한 중국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는 세계 1등일 겁니다. 아마 한반도 전쟁을 빌미로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이 100%죠. 필리핀 역시 미군이 주둔 중이고 호주는 중국과 정면으로 무역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남쪽에 위치한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에 휘말렸고 중국 서쪽에는 중국보다 더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인도가 중국의 칼을 갈고 있죠. 여기에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미국과 직접 협력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 국가에 미 공군 기지가 있어 언제든 중국 상공을 날아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에 집중하는 순간 중국 본토가 위험해진다는 점입니다. 마오쩌둥은 김일성이 자신의 장남 묘지 비석을 부쉈어도 이를 넘어갔던 것은 북한과 중국이 순망치한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을 보호하거나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가는 중국과 악감정을 가진 인도 또는 남중국해 분쟁으로 곤란해진 동남아 국가들이 빈집털이를 감행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또한 중국이 억지로 품 안에 가둔 소수민족들의 반란도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노리는 순간 거대한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오늘 영상을 준비하며 중국의 위상과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중국은 가운데 중을 써서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분쟁의 중심에 있어서 중국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욕심을 조금만 덜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조금만 더 유하게 가져갔더라면 어땠을까? 과욕 때문에 대륙을 벗어나는 순간 가장 위험해지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태안군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 만흥종합시험센터서 놀라운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엄동한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ADD 소장 등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과 취재진 등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이곳은 바로 LSAM 종합유도 비행시험의 전과정이 공개되는 자리였습니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센터 중앙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서해 중부 해상에 떠있는 바지선과 서해 남부 무인도에 대기 중인 이동식 발사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을 탐지 추적하고 목표 고도에서 실제 요격하는 실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지선 발사대에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요격탄이, 이동식 발사대에는 요격 대상인 표적탄이 각각 장착되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이 발사되자 LSAM의 다기능 레이더가 즉각 이름 탐지의 화면에 정확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발사 신호와 함께 요격탄이 발사되자 얼상감지장 BTOD 화면에 비행 궤적이 잡혔습니다. 추진기관일 2단과 직격자율비행체 KV-3단으로 구성된 요격탄은 1단 로켓 분리 2단 로켓 분리에 이어 KV가 분리되었고 표적탄과의 거리가 좁혀지더니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자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SAM의 네 번째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추진기관 12단과 직격자율비행체 KV-3단으로 구성된 요격탄은 1단 로켓 분리, 2단 로켓 분리에 이어 KV가 분리되었고 표적탄과의 거리가 좁혀지더니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자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SAM의 네 번째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생중계 화면을 보던 관계자들은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이 실험을 주관하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성공 후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LSAM 탄도미사일 요격탄은 1, 2단 추진체가 분리되면 요격 지점까지 비행, 저 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를 탑재합니다. LSAM에는 고도 50, 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정밀 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핵심 장치 두 가지 가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북한의 장사정포는 이렇게 높은 고도로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드로는 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발사한 장사정포가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할 때 고도 50에서 60km에서 요격하는 무기가 바로 LSAM으로 만약 LSAM이 요격하지 못하는 미사일은 고도 40km 안팎에서 패트리의 PAC-3 및 국산 중거리 지대 공미사일 MSAM 개량형인 천궁과 요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드, LSAM, 패트리엇, 천궁이가 모두 배치된다면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있는 다층적인 방어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공에 따라 LSAM은 추가 신뢰성 검증 등 올해까지 시험평가를 종료하고 내년까지 체계 개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면 양산 단계에 착수하는데 정말 놀라운 속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LSAM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개발 완료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후반경 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LSAM 개발에 미국도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LSAM의 요격 고도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사드에 버금간다며 추후 다음 단계인 LSAM이까지 만들어지면 사드 수준과 똑같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도 미사일을 고고도에 올리는 기술은 아직 좀 차이가 나지만 레이더 자체만 놓고 본다면 LSAM이 사드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며 레이더 분야 최강국인 미국이 약 10년간 10조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 수준을 우리는 더 짧은 기간에 10분의 1 가격으로 성공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레이더 개발 역사는 약 30년으로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짧지만 그 성과만큼은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손에 꼽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LSAM 시험 발사 성공을 가장 눈여겨보는 나라는 바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입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불을 뿜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LSAM 시스템을 이용한 미사일 요격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LSAM은 북한의 미사일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드 THAAD가 방어할 수 있는 존존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자력으로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자주 국방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세 번째 요격 시험을 성공하자마자 폴란드 매체는 이를 대서특필했는데 이번 시험도 끝나자마자 폴란드는 폴란드 방공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진행자는 공중 및 미사일 방어가 폴란드 군대 현대화의 우선순위라고 말했고 여기에 참석한 고위 군장성들은 모두가 대공방어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공개적으로 천궁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천궁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미국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유도미사일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2017년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2871을 도입하고 2025년까지 8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미국으로부터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해 폴란드 납기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 영토에 러시아 발사로 추정된 미사일 잔해가 발견된 바 있어 불안한 상황인데 전쟁이 더 커지면 언제든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빠르게 LSAM의 네 번째 요격 실험을 성공했다는 소식은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정해진 납기 내에 빠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폴란드가 도입을 검토하는 천궁이는 2021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UAE의 뒤를 따라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궁이보다 더욱 높은 고도의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L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나 LSAM이까지 나오면 이제 중고도 고고도 요격 무기까지 수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아이언동으로 불리는 LAMD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천궁이 LSAM, LAMD를 패키지로 묶은 탄도탄 다중 요격 체계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의 사드라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해 배치해놨습니다. 그동안 S-400은 탄도미사일부터 순환미사일과 특히 스텔스기까지 잡는 세계 최고의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가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전혀 방어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를 가지고 S-400 대공방어 시스템을 뚫고 러시아군의 지휘부를 비롯한 무기창고 등 주요 군사 목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S-400을 도입해 한반도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절대 반대했지만 자신들은 S-400을 배치하면서 우리나라 영공에서의 제공권을 제한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S-400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러시아만을 믿었던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 러시아 S-300의 기술을 사들여 천궁을 개발한 한국은 정반대로 기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천궁은 러시아의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대공담지, 추적, 유도에 사용되는 레이더의 성능이 더욱더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LSAM 미사일 실험 성공 소식에 많은 방산 강국들이 놀라고 있고 주변국들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2017년에서 2022년 세계 무기 수출국 3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만의 방위 산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사 강국 이란 수식어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된 프랑스의 처참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노르웨이,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수출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한국을 집중 견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프랑스 무기들의 진짜 수준이 드러난 것은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터였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AMX-10RC 경전차를 지원했습니다. AMX-10RC 경전차는 1970년대에 개발된 이후 기동성 하나는 뛰어나 정찰 임무와 화력 지원용 등에 사용되는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최근 지난 4월부터 전장에 투입된 이 전차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응은 싸늘 그 자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차가 포탄도 아니고 포탄에서 날아온 파편도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방어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사령관은 장갑 두께가 얇아 최전선에서 공격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차다. 152 포탄이 근처에서 폭발해 포탄 파편이 AMX-10RC 경전차를 그대로 관통했다. 승무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종을 전투에 내보내는 것은 승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가 준 경전차가 어찌나 얇은지 전쟁터에서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해방을 도울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교전 과정에서 AMX-10RC 경전차를 3대 잃었고 이 경전차를 타본 군인들은 무용지물이라며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지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프랑스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MX-10RC 경전차는 보병의 가벼운 사격을 막아낼 수 있다. 딱 이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나라에 이런 무용지물을 주다니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한국의 장갑차 레드백은 주문이 밀려드는 모습입니다. 폴란드가 레드백 기반의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700대의 K9 차체를 주문한 데 이어 레드백은 현재 호주 육군의 신형 궤도형 장갑차 도입을 위한 랜드 40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호주 수출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까지도 레드백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 미래형 보병 전투 차량 FICV과 경전차 조달 프로그램에 인도 방산업체 라센 앤투브로와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인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레드백과 K-21IFV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레드백의 무장에는 30기관총, 7.62 동축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 ATGM,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화는 수륙 양용 장갑차 K-21-105도 인도 육군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도군은 고고도 지역에서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전차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고고도 지역에서는 빠른 배치와 이동이 가능한 경전차가 필수적인데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써보니 한국산 무기가 믿을만했던지 이제 인도마저도 한국의 K-21-105 경전차의 공동 생산을 바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드백이 루마니아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루마니아군이 추진하는 약 4조 3천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갑차 IFV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루마니 F1은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31년까지 1단계로 약 3조 5,400억 원, 이어 6,400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갑차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드 ASCOD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력 후보군에 들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한화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루마니아 국영 방위회사인 로맘과 탄약,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군사 시스템, 탄약, 폭탄 등을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진하면서 레드백 수출을 위해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루마니아의 레드백 수출이 확정된다면 하나와 로맘은 유럽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굴욕을 당하고 인도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프랑스 방산 무기들은 보병장갑차 수주전에서도 굴욕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누구보다 당황한 건 프랑스였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에 자기들도 입찰에 참여시켜달라 애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를 구매하게 되면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인 카이사르가 나토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는 벨기에, 체코,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된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프랑스 카이사르 80여 문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올 가을 입찰 마감까지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명백히 하고 있어 차륜형 자주포 카이사르를 밀고 있는 프랑스의 루마니아 공략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자주포는 차륜형이 지고 궤도형이 뜨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 155구경 자주포 시스템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55 자주포 시스템 3대 즉 곡사포 54문 탄약 군수 지원이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는 K9 썬더 자주포로 이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독일 KMW와 라인메탈은 PGH-2000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다시 한국과 독일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프랑스는 궤도형으로 제한하지 말라며 입찰 대상을 풀어달라고 루마니아에 요구하는 한편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들 도입하려는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아예 K9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도하면서 루마니아 1조 5천억 원의 K9 자주포들 구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들 구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K9는 카이사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K9과 프랑스의 카이사르의 화력을 비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쏘는 동안 K9 자주포는 3발을 쏘고 이미 다음 태세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 태세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다 라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됐는데요. 해시태그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는 K9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프랑스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를 주문했습니다. 물론 이 댓글은 사실이 아니라 농담이었지만 K9과 카이사르의 화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댓글로서 K9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K2 전차는 나토의 무기들과 호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성비도 좋고 신속 배달까지 해주니 이렇게 찾는 나라가 많아진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해 나토가 재무장되는 것은 러시아에는 끔찍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방위산업의 굴욕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려던 초계함 도입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에서 러시아를 방어하는 일이 다급해지자 해군 현대화 사업 중 하나로 프랑스 나발 그룹에서 초계함 4척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준 전투 임무용까지 가능한 초계함 루마니아는 1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원자재값 상승으로 척당 4천억 원 그러니까 처음 제시한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고 하자 루마니아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초계함 구매가 어려워지자 외신들은 루마니아가 한국에서 초계함을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산 무기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투함 건조에 전통이 있는 프랑스는 애초 가격보다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50톤급의 액조제 미사일까지 탑재하려면 6천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초계함 하나 건조하는데 보통 6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러한 느린 건조 속도 때문에 중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올라가거나 기다리는 쪽에서는 지쳐서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신속 정확한 한국은 3년이면 건조합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선택지는 한국 아니면 튀르키예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만든 함정들은 저렴하지만 성능 검증이 안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전투함은 다양한 전투함 체계를 모두 국산화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가 건조하려던 호위함에 비해 배수량이 1,000톤 이상 크고 고작 16발의 수직발사 체계에 불과한 프랑스 함정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직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의 가성비 높은 전투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 이외에 없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보다 더 강력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척당 건조 단가가 프랑스보다 70% 정도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전투함은 1년 반이면 취역하고 총 3년이면 그 나라 해군에서 전투 교체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럽의 조선소보다 2배 이상 빠른 건조 속도를 갖추고 있어 그 사이 급격한 가격 인상이 일어나는 변수조차 없습니다.
한번 계약한 방산 계약은 번복하지 않는 것은 방산업계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나발그룹은 계약한 단가를 몇 개월 후에 번복했습니다. 이러니 루마니아로서는 계약을 깰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판은 프랑스가 깬 것이고 1차 책임은 나발그룹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 보병장갑차, 그리고 초계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이 고조되고 루마니아가 제2의 폴란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또 한 나라가 한국 방산의 발전을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영국 국제방신 진시회에 K9A의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엑셀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 영국 국제방산 전시회가 엄립니다.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K9A 자주포의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제방신 전시회에서 앞서 전시회장 내 하나 스탠드 구축 과정에서 촬영한 고무 궤도를 장착한 K9A가 막 도착해서 진열된 사진이 보도되자 관계자들과 보도집들은 설레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영국에서 고문 궤도가 달린 자주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시된 K9A는 영국 차세대 자주포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모델로 전 세계 1,800문 이상 팔리며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K9A1의 핵심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향상된 수준의 치사율과 생존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K9A 자주포는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이 장전되는 자동화 포탑과 분당 9발을 쓸 수 있고 원격 사격 통제 재개 등 동급 최강의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경쟁하는 다른 자주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복합 고무궤도 CRT를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2천억 원의 영국 육군의 기동화력 체계의 FP 자주포 획득 사업에 맞춰서 고도로 숙련된 영국 방산 업체들과 함께 팀 썬더 UK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피어슨 엔지니어링, 호스트만 디펜스 그룹, 그리고 캐나다 수시 디펜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 1위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도 나중에 팀 썬더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해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들이 만드는 K9A는 지금 그 어떤 자주포와도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팀 썬더가 만드는 K9A에는 수시 디펜스의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를 성공적으로 통합했는데 이로 인해서 훨씬 빠른 주행이 가능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전술적 이동성,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소음 57%, 진동 42%가 감소하고 도로에서는 16%, 오프로드에서는 24%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사이먼 험프리 영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복합 고무 궤도 CRT는 영국 K9A에 탑재될 핵심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운용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 진동, 유지보수 및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사격 및 사격을 위한 전천 후 지형 접근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CRT는 게임 체인저이며 자주 듣는 바퀴 대 트랙 양극화 논쟁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륜형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복합 고문 궤도를 단 K9A를 보고 자신들의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는 프랑스 넥스터 시스템스의 세자르 8년 버전이나 영국 BAE 시스템스와 스웨덴이 함께 만든 아처, 독일의 RCH155 같은 자주포가 유력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산 세자르는 정차 후 유압식 안정화 장치를 전개하고 나서 사람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 사격하는데 방열 속도가 느린 탓에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커스 AUKUS 출법 후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선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스의 아처는 차륜형 자주포이긴 하지만 포탑 모듈을 완전 자동화해 방열 및 연사속도 가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포탑이 작아 장전장치에 탑재 가능한 포탄이 21발에 불과해 21발을 다 쏘면 사람이 포탄을 한 발씩 장전해야 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48발의 탄약이 적재되는데 만약 탄약이 떨어지면 104발의 탄약을 장착한 K10 탄약 운반 장갑자가 나타나 신속하게 탄약을 자동으로 보급해줍니다.
이는 하루에도 수천 발을 쏟아부어야 하는 전쟁에서 영국산 자주포가 아닌 K9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K9 자주포를 도입하면 패키지인 K10 탄약 운반 장갑차까지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되어진 세계 최초의 로봇형 탄약 운반 장갑차입니다. 그동안 포탄을 운반하고 장전하는 것을 트럭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K100L 등장하면서 로봇팔이 이를 대신해주게 된 것입니다. K9 자주포 대당 40억인데 K10 탄약 보급장김차가 대당 2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로 사야 K9의 위력을 더하는 만큼 K10은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쟁자 독일의 PGH-2000은 대당 120억 원으로 K9, K10 패키지가 6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를 사도 독일 자주포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에 가장 유력하다고 했던 독일 KMW의 RCH155는 독일이 복서 장갑차 차체에 PGH-2000의 자주포 부품을 환용하고 여기에 신형 포탑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갑차 복서와 가장 비싼 자주포 PGH-2000을 견합해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고 있지만 문제는 경쟁 모델 중에 가장 최고가가 될 것이 뻔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독일군도 채택하지 않았기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더욱 비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독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호주에서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을 선택하고 링스 장갑차를 탈락시키자 독일은 어이없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호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독일산 장갑차 복서 100대를 역수입한다고 했는데 호주가 한국산 장갑차를 선택하자 돌연 100대 도입 사업을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을 향해 치졸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호주와 같은 영연방 국가이자 오커스 소속인 영국도 이를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호주는 방산에서도 가장 긴밀한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영국과 같은 해양으로 둘러싸여 전술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지려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호주가 선택한 K9 자주포를 영국도 선택하려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에이젝스 장갑차 도입에 꼴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은 K9A를 선택한다면 호주와 같은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궤도형 자주포와 장갑차에 고무 궤도를 넣는 것이 영국의 새로운 전술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으로 승리할 때도 이 고무 궤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한화는 영국에서 팀 썬더를 만들었듯이 호주에서도 팀 하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서 방어 구조물 설계를 도움받고 결정적으로 캐나다 수지 디펜스의 고무 궤도를 도입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경쟁자인 독일 라인메탈의 KF41 링스와 비교해 링스에는 없었던 ISU 현수장지와 복합 고무 궤도를 통해서 기동성, 전투 피로도 실내성 면에서 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사양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과거 미국 제너럽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장갑차를 주문했다가 너무 큰 진동과 소음으로 병사들이 청력 손실까지 입으면서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군이 요구한 무장과 장갑을 강화해서 무게가 늘어났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강화시키자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방산업체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최근 지상군 편제를 개편하면서 신형 자주포의 경량화와 고속 주행성에 초점을 뒀는데 그러면서도 에이젝스 장갑차와 달리 진동과 소음에 강한 자주포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바로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에 도입한 고문궤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폴란드, 호주에 이어 영국에서도 한국산 무기들이 팔리는 것을 넘어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에서 K9A가 동유럽의 폴란드에 이어 서유럽에서 한국산 자주포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K9A를 도입한다면 영국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팀 썬더를 더욱 발전시켜 영국 중소기업과 더 많은 기술기업을 포함시키는데 영국 산업에 위해 영국 버전 K9A의 생산량 5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선희 이사는 팀 썬더는 공급망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졸업생과 견습생을 위한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속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대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9A 구매는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같은 K9 사용자가 A 표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팀 썬더의 수출 작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용자 기반 전반에 걸쳐 수출 및 비용 공유를 위한 상당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자국에 116문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K9A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업그레이드를 자국에서 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 도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한국은 영국이라는 유럽의 거대한 나라를 K9자 주포 판매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품사는 K9자 주포 155연장탄을 만들어 기존 사거리를 40km에서 60km로 늘리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K9자 주포에 대한 장점과 매력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K9A가 영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제는 유럽에서 표준 자주포가 되는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